이 시간에는 우리 안덕희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덕희 강사님은 뭐 너무 찬란해서 뭘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보면 경북대학교에서 간호학과 겸임교수로 일하셨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특별히 수간호사로 감독을 중심 감독하셨고 또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선임 강사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특별히 아주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 영상에 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죽음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 단계라든가 말기의 의미와 간호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이제 90분 동안 하실 텐데 한 40분 정도 하시고 브레이크 타임도 갖고 커피 타임도 갖고서 그러고서 이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기 지금 제자분이 아주 지금 미리 와 계시는데 스승께서 이제 오시는 걸로 이따 우리 박 이사님께서 안내를 하시겠습니다만 또 소개도 하시겠습니다만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게 악기가 뭐죠? 현소라는 악기입니다. 네? 현소. 현소. 현소? 현소. 대금. 현소. 대금. 그건 아주 미용이십니다. 그런데 오셔서 지인들의 커피타임을 또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박순서 이사님께서 또 나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후 일정이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또 모여서 같이 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안덕희 강사님이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해를 좀 구하는데 코트를 좀 몸이 좀 떨리시는가 봐요.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좀 코트를 입고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소개받은 안덕희입니다. 제가 이제 제 경력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부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오래 있었고 거기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에는 이제 간호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웰다잉 교육에 대한 전담 강사를 이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작년에 시범교육으로 이제 5차례 했었고 올해는 전국 확산을 해서 웰다잉 교육을 한다고 하고요. 그때 제가 저한테 주어진 이제 제목이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저로 강의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실은 의료인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신 선생님들은 또 웰다잉이라든지 호스피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죠. 근데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계승이고 완성이다. 법정 스님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버나드 쇼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 묘비명에다가는 이렇게 써다오. 그게 이제 묘비가 이쪽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 묘비명입니다. 영어로 있는 것보다 번역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버나드 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영국의 대문호이고 노벨 문학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시대의 지성인으로 굉장히 아주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 미국에 맨발의 무이라고 하는 이사도라 던칸이 있었어요. 그분이 반했어요. 그 여자분이. 근데 그 여자분은 맨발의 이사도라라고 하니까 맨발로 무용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영화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 무용사가 반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머리와 내 미모가 만나면 아주 멋진 아이가 되지 않겠어? 라고 그 프로포즈를 한 거죠. 여자가. 그랬더니 버나드 쇼가 그 반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사진 보기에 그렇게 추남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사도라 덩컨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는데 죽음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오픈카를 타고 가는데 스카프, 긴 스카프를 메고 오픈카를 타고 가다가 스카프 끝이 오픈카 바퀴에 걸려가지고 결국 목줄 스카프에 목이 조이는 그래서 그런 죽음을 당한 그 비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 얘기할 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복이라는 거는 2500년 전에 굉장히 편집한 서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고 있을 텐데 되게 결혼식에서 이제 뭐 오복을 중요하다 뭐 이렇게 축사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래 사는 것 우리가 다 오래 사는 거를 끊임없이 염원해왔지만 지금 오래 사는 게 이미 이제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 오다 보니까 부천이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인가 봐요. 이런 부천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령 육체적인 건강과 이제 정신적인 건강 그 다음에 유호독이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여기 덕 보시면 제가 제 이름 한문으로 소개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덕, 유호덕을 보고 저희 아버님이 합덕에서 딸을 낳았다고 해서 덕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이름이 현찮아 이쁜 이름도 많은데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문 공부를 좀 했어요. 뭐 천자문 해서 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덕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덕이 있는 여자 참 좋은 이름이다. 그걸 이제 세상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이름을 소개할 때는 한문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이 고종명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죠. 편안하게 천수를 다하고 일생을 마치는 거. 그래서 고전은 역시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인 가치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현대에서 복 중에서 제일 원하는 건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어떤 복을 원하세요? 웰다임. 웰다임 원하십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또 다른 분들은 유호덕이요. 아, 역시 여기 너무 수준이 높으신데요. 대부분 물어보면 부나 그다음에 건강이나 뭐 가정 이런 걸 하는데 예. 덕이 있고 그다음에 천수를 다해서 편한 일생을 마치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60이 넘으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참 나이가 어떻게 돼 보입니까?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웰다잉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다행히 제가 이런 데 강사를 활동하니까 준비를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책을 보면 죽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품에 있는 죽음은 우리가 이제 연명의료에 대치되는 그래서 품에 있는 죽음이라는 조롱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치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게 이제 존엄사다, 품이 있는 죽음이다 얘기하고 현재 우리가 품이 있는 죽음을 택하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되게
노인들이 사망하시게 될 때는 호흡이 안 좋아서 뭐 폐렴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죠? 숨이 안 좋습니다. 호흡이 안 좋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의사들이 어디를 가라고 그러죠? 중환자실에 가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안 좋으니까 호흡기를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인공호흡기를 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나 요한 바로 2세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 달지 않고 그다음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제 그 자연스러운 죽음, 존엄사를 택하신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수환 추기경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장기 기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실은 장기를 기증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각막을 기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막을 기증하셔서 각막이 몇 개 있을까요? 2개지요. 눈이 둘이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강명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의 영향으로. 그래서 그 장기 기증 협회에서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우리가 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이러면서 우리 몸에 뭔가 탈취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우리 생각이 장기 기증까지 갔구나 좋아했는데 2010년 되니까 그 열풍이 사라져서 다시 이제 전과 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죽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생전에 경험할 수 없는 문제고요. 누가 대신 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냉동인간이 생겨났는데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나를 냉동시켜다오. 그렇게 해서 내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나를 깨워줘. 그래서 몇 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냉동 상태로 될 때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때가 되면 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는 2009년에 좋은 죽음이 뭔가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죽음이 이런 거죠.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할 때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 이게 이제 좋은 죽음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40개국을 죽음의 질 조사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32위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그 조사의 근거가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어떤 정도인지, 임종 관련의 법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통증 조절은 완화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지 네 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32위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조사하면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7월 15일 날 무슨 일이 생겼죠? 호스피스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하는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비용이 병원 비용의 5%만 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액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올해 1월 8일에 또 우리나라에서 그 웰다인법이 통과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과된 네 가지가 인공호흡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항암을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심장투석이나 그다음에 수혈 같은 걸 거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올 1월 8일에 국회법을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제목이 긴데 그냥 우리 흔히 웰다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가 이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시기는 2018년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되면 한국의 죽음의 질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죽음이 이제 가정에서 친구들과 가족한테 쌓여서 고통받지 않고 평화롭게 죽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어르신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이건 어르신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거죠. 고통
없이 자는 듯이 음악에 살다가 자식 앞세우지 않고 자식한테 폐 끼치지 않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중에서 편안히 가고 싶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소망하는 그런 이제 좋은 죽음이지요. 근데 아직 사회에서는 죽음의 인식도가 이제 굉장히 낮아서 저는 이제 대학을 고려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 7학번인데 이렇게 되면 나이가 다 나오네요. 7학번인데 그 이제 매 동문 모임 중에서 한 2달 내지 3달에 한 번씩 강의가 있어요. 이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근데 저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회장이 이제 저랑 같은 과 동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말을 슬쩍 비춰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60이 넘은 그다음에 고대를 나왔으면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나이에 아직 죽음 얘기를 공론화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더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그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이 강의를 꼭 학교 동문한테 하고 싶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이런 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죽음 얘기 꺼내는 걸 되게 싫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데 죽기 원하는 장소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거 2014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물어본 건데, 가정에서 가고 싶다. 맨 밑에 57.2%도 있죠. 한 60%가 집에서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이거 2012년에 이제 조사한 건데요. 1990년대만 해도 77%가 집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이게 회색으로 돼 있는데 집인데요. 2012년에 보면 거꾸로 됐죠. 병원에서 70%가 사망을 하십니다. 집에서 사망하시는 것은 20%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뭐라고 하냐면 왜 병원에 안 데리고가 마치 불효인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제가 말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허대석 교수는 서울대학병원의 내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 항암 치료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이제 꼭 말기, 암 환자만 말기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질환에 말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개 말기라고 하는 건 사망하시기 전 한 6개월 정도 회복이 불가능할 때를 말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암 환자들의 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암의 치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듭니까? 암이 왜 무섭죠? 통증이 무섭다. 또 죽지 않는 암세포가 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계속 자라는 거. 전이라고 하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여기 교회 다니신 분이 많을 텐데 그거 생각이 나요. 죄가 잉태한 즉 나중에 사망을 낳는다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그거가 생각이 나는 게, 모든 세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생존 주기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생겨나고 죽었다 다시 생겨나고 그걸 반복하고요. 그래서 7년만 지나면 우리 몸이 전부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세포마다 생존 주기가 다 다릅니다. 제 생존 주기가 길은 거는 뇌세포하고 심장세포예요. 그거는 태어났을 때 있었던 세포가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뇌세포는 30대 이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치매가 걸리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30대 넘었으면 막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는데, 내가 너를 낳아서 애를 낳고 났더니 내가 건망증이 심해져서 다 네 탓이야 이러는데, 남자분들은 건망증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30대 이후로 뇌세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넘으면 뇌가 줄어든 게 CT나 이런 거 찍어보면 보여요. CT상으로 뇌세포가 적어져서 줄어든 게. 근데 이제 암이 무서운 거는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자기 세포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그런 효소가 암세포
암세포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암세포가 생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쥐를 낳고 암세포가 계속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살아있는 그 사람에서 계속 불어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게 하죠. 죽으면 암세포는 죽습니까? 죽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암세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암 치료하는 방법 우리가 제일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항암 치료 전에 하는 게 있죠. 수술입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수술이에요. 와이드 기존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잘라내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면 위에 혹이 3cm가 있어. 그런데 위를 3분의 1을 뚝 자르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많이 잘라낸다. 왜?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 유방암은 더 불행했는데요. 유방암이 3cm가 있다. 그럼 그 유방을 다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유방암은 그 유방암 생긴 부위 4분의 1에 방사선을 쬐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서 그것만 떼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사는 거예요. 여성한테 유방이 있다 없다라는 건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암은 첫 번째 원칙이 암을 발견했어.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치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주위 장기 조직에 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암이면 위암이 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수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전이되는 데가 간입니다. 간의 작용이 뼈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해독작용입니다. 몸 안의 독소를 모두 거기서 해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혈액이 간을 거치는데 그래서 암이 간에 제일 많이 전이가 되고 위암 수술할 때 꼭 간 기능 검사를 해요. 간에 스캔이라는 사진을 찍어서 그게 정상이야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수술하면 그 조직을 다 떼어내서 병리학 교실에 보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종류의 암세포인지 그리고 그 암이 어느 정도 퍼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위암일 때 위만 떼어내는 게 아니고 그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까지 같이 떼어내요. 왜냐하면 혈관,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림프관 떼어낸 것 중에서 몇 개가 전이가 되느냐 이게 이제 그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후에 항암을 하든지 또 하나는 뭐죠?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암세포가 위암이라도 똑같은 암세포가 아니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항암을 할 때인지 방사선 치료를 할 때인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분은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과에서 하고 항암 치료는 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과에서 암 환자의 항암 치료,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약물로 쓰는 거, 우리가 화학요법이라고 하죠. 그거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이제 말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항암제가 치료에 도움을 주기보다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시기. 무슨 소리냐? 약이 아무 소용이 없는 시기. 그 시기를 말기라고 한다. 근데 그 말기가 그때부터 생존기간이 약 11주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항암제가 아무 치료가 없고 소용이 없다. 그런 시기가 된다. 그럼 그때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안 하고 무슨 치료를 합니까? 완화치료는. 그렇죠. 증상을 완화하는 호스피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든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항암 치료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뭐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이따가 부작용 대표적인 것까지 얘기를 할 텐데 왜 부작용이 생기냐면 아까 세포의 생존 주기가 길은 게 있고 짧은 게 있다고 했죠. 항암의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세포 주기 짧은 세포에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화기 계통하고 혈구하고 그다음에 머리예요. 그래서 왜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못 먹고 매식 먹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1, 2일 한 다음에 3주 쉬었다가
얘기 들으셨죠? 병원에 가서 또 하루 이틀 치료받고. 근데 3주에 갔는데 백혈구수가 부족하대. 그래서 1주 후에 다시 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혈구가 아직 재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항암제 부작용.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말기는 그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자기 경험상 제가 이제 말기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이분은 현장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고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옮긴 겁니다. 4개월 전부터는 아무 치료제가 소용이 없어. 이런 때는 다른 준비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기일 때 서양은 되게 의사가 환자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요즘도 이제 추세가 직접 얘기를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거나 이럴 때는 뭐 남편만 알고 있거나 자녀만 알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죠. 본인한테 알리지 않고. 근데 이제 실제 환자의 90%는 자기가 말기인지 아닌지 알고 싶대라는 거고 가족의 80%도 환자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왜 이제 알려야 되냐면 환자의 몸이 남편 몸입니까? 아니면 큰아들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권리가 있는 거죠. 내 몸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 방침에 대해서 환자가 관여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고 싶어. 이런 거를 환자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환자한테 알리지 않으면 쉬쉬하고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환자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리고 안 알려주면은 더 나쁘게 내가 정말 며칠 있으면 죽을 건가 봐. 이래서 안 알려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 기회가 이제 요즘 뭐 유산이니 상속이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리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큰아들하고 엄청 싸우고 서로 말을 안 하는데 이해하고 화해도 해야 되고 왜 그랬는지 이런 것도 있고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건 이제 사망 원인이 암이 제일 많다는 거. 암, 뇌혈관, 심장질환인데 뇌혈관하고 심장질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즘은 혈관들이 안 좋아져서 심장질환,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로 많이 가시고 뇌혈관이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죠? 뇌혈관이 안 좋으면 중풍이죠.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중풍이고 의료 이제 진단명으로 뇌졸중, 졸도했다 내가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힌 거, 뇌경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뇌출혈, 혈관이 터진 거. 근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보면 그런 증상 있으신 분 보잖아요. 그 한쪽이 이제 뇌가 안 좋아지면 뇌는 아까 원장님이 병원 그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질병이나 진단에 관한 것도 조금씩 합니다. 뇌는 좌뇌하고 우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뇌 신경이 연수 앞에서 교차하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데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뇌 왼쪽이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어느 쪽으로 올까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으로 와요. 그걸 편마비라고 합니다. 헤미플레이자 반쪽. 그래서 보면 한쪽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뇌 왼쪽이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뇌 왼쪽에 언어 중추가 있어요. 말을 주관하는 중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왼쪽이 손상을 받으면 대부분 우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잘 못 쓰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생기려면 오른쪽 뇌가 근데 더 좋은 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러려면 식생활이랑 조심해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치매 얘기도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거예요. 아까 암 말기는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말기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검사라든지 항암 치료제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CT, MRI, CT하고 MRI가 그 검사비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렇죠? 한 달 전에도 CT, MRI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환자보다 병원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의사들은 또 의사들의 최선의 이제 그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게 의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큰 대학병원, 개인 병원이 아니고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 주치의가 있죠. 그렇죠? 주치의가 있습니다. 주치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40대. 주치의가 이제 의대가 몇 년이죠? 6년이잖아요. 요즘은 의학전문대학원도 있는데 의대 6년 졸업하면 1년을 인턴 과정을 거쳐요. 인턴은 모든 과를 조금씩 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과정을 4년을 거칩니다. 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때 나는 내과를 하고 싶어, 나는 외과를 하고 싶어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 레지던트의 1년 차나 2년 차가 주치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 주치의가 개인 병원이 아니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주치의가 그냥 뭐 재수 같은 거 막 10년 정도 안 했다면 1, 2년 했다 해도 20대 후반입니다. 그 20대 후반한테 60이 넘은 70이 넘은 환자가 네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이러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대 의사들은 머릿속에 어떻게든지 수명을 연장시키고 싶어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사의 자기 목표라고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 방법이 있다 하면 치료하자, 검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심적이면 아까 허대석 교수처럼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내가 항암제를 썼는데 소용이 없더라. 듣는 약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치료를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어떤 거를 썼더니 10%의 가망이 있습니다. 10%의 가망이 있다라는 건 90%가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보건대학원 교수님이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암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좋은 항암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표적 치료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암 세포에만 작용하는 암의 부작용이 암 세포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암 주위 세포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데 표적 치료제는 암 세포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이 개발되고 있는데 암 환자들이 약이 생길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와서 이제 으쌰으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약을 건강보험으로 해줘. 약값이 너무 비싸. 그렇겠지 않아요? 새로 개발된 거는 다 약값이 비싸요. 근데 나는 이 약이 너무 비싸서 내 치료약을 못 쓰니까 해줘. 이제 그때 췌장암에 대한 치료약 얘기를 했는데 췌장암의 치료약이 새로 개발됐는데 췌장암으로 유명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지요. 네. 아마 그분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치료도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 췌장암에 새로 좋은 약을 갖고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그 약을 썼더니 6일을 더 살더래요. 평균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6일을 더 살려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그 환자 한 명한테 투여해야 되는지. 그럼 건강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그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한테 의료 혜택을 주는 게 건강보험의 원칙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이 한두 사람 비싼 치료하다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리수를 많이 우리 환자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항암제도 쓰고요. 죽는 것 뻔히 알잖아요. 근데도 인공호흡기를 씁니다. 그리고 응급실도 갑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 의료비가 한 달 동안 쓰는 게 1년치 의료비의 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쓸데없는 검사를 하고 약을 쓰고 인공호흡기를 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치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성모병원에서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선두가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성모병원 중에 호스피스 병원이 굉장히 많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이제 강릉에 있어요. 강릉에 수년님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할머니가 대장암 말기예요. 근데 이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생일에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마 이 손자 손녀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지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병동에서 연주회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해서 모든 가족이 있는 데서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평화롭게 보입니까? 그렇죠? 할머니 되게 좋으셨을 거예요. 마음도 좋고 내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를 하는구나. 요 연주 끝나고 이틀 뒤에 할머니 사망하셨어요. 아주 평화롭게 가셨어요. 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중환자실의 전력입니다. 중환자실은 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하루에 몇 번 면회시키죠? 2번. 그것도 1시간. 그것도 인원도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환자 보면 입에 이제 뭐 잔뜩 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수술할 때 이렇게 기도 삭간 하잖아요. 호스 꽂잖아요. 그리고 불로 산소 호흡하고 중환자실 이분 보니까 인공호흡기 달고 있네요. 주사약도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산소니 뭐니 다 들어가죠. 이 환자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합니까? 환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까? 이러다가 중환자실에서 그냥 사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의식이 있는 분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간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못 돼.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다 못 됐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환자실은 이제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는 게 간호사의 기본 4가지. 그게 혈압이나 맥박, 호흡, 체온 재는 게 이제 간호사의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활력 증가가 하는데 그 중환자실 기본 의사가 하는 명령을 오도라고 하는데 오도에 바이탈 사인 2시간마다 그 다음에 자세 변경은 2시간마다 이게 오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광사 눈동자의 빛광사도 2시간마다 해. 이런 게 오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환자는 의식 없는 사람도 있고 혼수 상태도 있고 마비 환자도 있고 여러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2시간마다 그런 걸 다 해. 2시간마다 가서 자려고 하는데 맥박 재고 혈압 재고 그 다음에 자세 변경 2시간마다 1리 젖히고 전리 젖히고 왜냐하면 마비 환자는 욕창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눈은 뇌의 거울입니다. 눈동자의 크기나 빛 반사를 보고 이 사람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아니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이렇게 이제 그 환자 얘기를 그렇게 글쎄 그 못된 간호사가 눈동자를 이렇게 따고 빛을 이렇게 비치는 거야. 내가 잘 수가 있어? 자려고 했더니 거기다가 입에 저런 걸 물고 있으니까 의식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꼬집어요. 그러면 이러면 아 의식이 있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멍있지 2시간마다 와서 가슴 꼬집지 눈동자 이런 걸있지 일로 굴리지 전리 굴리지 정말 중환자실에는 갈 데가 아니야. 거기 간호사들은 되게 못됐어. 그리고 환자한테 말도 안 하잖아요. 왜냐면 말할 줄 모르니까. 근데 원래 원칙은 자기가 하는 간호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호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간호 영어로 너무 친절해요. 지금 체온을 재겠습니다. 맥박을 재겠습니다. 무의식 환자라도 자세 변경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와서 체온 툭툭 재고 자세 변경하고 눈 뒤집고 막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못됐다고 이제 욕을 해서 정말 그렇구나. 중환자실에 갈 게 못 된다. 갈 게 못 되잖아요. 근데 젊은 남자나 급한 이제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의식하고 있을 때는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말기에 우리가 알잖아요. 가실 때가 된 것 같아. 이럴 때 이런 데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말기암 환자의 흔한 증상이 대표적인 게 아까 통증 얘기도 하셨는데 통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피로 허약감하고 이제 변비, 호흡곤란, 오심이나 구토, 불안, 우울, 인지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말기에 흔한 증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그 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통증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요건 이제 2014년에 건보공단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죽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했더니 남성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빨간색이 가족의 처지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제일 걱정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게 될까? 그다음에 그 고통, 이 세 가지를 제일 걱정하고요. 여자는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이 적은가 봐요. 제일 걱정이 내가 고통받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1, 2, 3위를 보면 고통, 가족 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씩이 각각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 처지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키웠잖아요. 그냥 보내고 장가 결혼 시켰으면 아직 저는 결혼 안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자기 밥벌이 하면은 의무 다 한 거 아니에요? 가족 걱정 안 해도. 근데 남편은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랑이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얘기는 하죠. 내가 먼저 가기보다는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가야 좀 낫지 않을까요? 대부분 우리 여자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혼자 오래 살길 원하시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 젊은 여자하고 재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재혼을 하시려면 두 가지가 뭐가 필요하죠?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지. 돈 없는 아픈 남자한테 누가 오겠어요? 네. 알아서 챙기십시오. 네, 그래서 통증 치료가 이게 이제 WHO가 뭔지 혹시 세계보건기구. 예, 세계보건기구가 WHO고요. 이 WHO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엔이라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생겼는데 유엔의 사무총장이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계시죠? 거기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국가들의 국민들이 너무 아프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를 세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목표가 너무 좋은 게 그 전 인류의 건강을 최고로 한다예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최고로 한다가 아니고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의료를 한다가 건강보험의 목표. 다르죠, 차원이? 어쨌든 목표가 최고인데 통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멋진 걸 했어요. 24시간 동안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면 하루잖아요. 하루 24시간 동안 통증을 없게 해라.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거고요. 그러려면은 약물의 혈중 농도가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거 이제 요즘 혹시 병원에 가면 이거 통증 조절하는 거야 이런 거 달고 계신 분 많이 보이죠. 그거가 이 PCA라고 그렇게 페인 컨트롤드 아네스테이지아 그래갖고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네스테이지아의 약자인데 자가 통증 조절기예요. 그 속에는 그 진통제하고 진정제하고 이런 약이 일정하게 섞여 있어서 일정하게 약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분의 보튼이 하나가 있어서 일정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보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 보튼 누르면 이제 한꺼번에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칙이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하려면 마약도 쓰고 예, 마약도 쓰고 처음에는 비마약성을 쓰지만 강하면 마약을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약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병원에 최근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요즘은 이제 병원 평가에 이게 들어가요. 예전엔 없는데 병원 평가에 환자의 통증 정도를 측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통증을 이제 숫자로 나열을 하는데 1이 통증이 없는 거고요. 10이 가장 통증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통증이 있으십니까? 있다. 어느 부위입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통증 정도가 1은 하나도 없고 10은 가장 많은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7에서 10 정도는 아주 아픈 거지. 이거는 강한 마약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에서 6 정도는 약한 거, 약한 마약을 써도 된다. 우리가 흔히 마약하면은 막 중독이 돼,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약의 통증 조절이 최고로 좋습니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마약을 왜 써? 중독되게. 중독이 되면 어때요? 그게 웃으면 사망하실 텐데. 중독 안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 이거 되게 강조하는데 제가 저희외과 수간호사일 때 환자들한테 이제 통증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진통제를 주잖아요. 그럴 때 의사 오더에 PRN이라고 오더가 나요. PRN은 무슨 오더냐면 필요할 때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마음이 간호사 마음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의사는 이제 필요할 때 주라고 했으니까 환자가 와서 나 아파요 그러면 아니 좀 참아봐요. 진짜 아파요 그러면 한 서너 번 쫓아오면 그때 주거든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맞으면 회복도 늦고 마약 중독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진통제를 많이 쓰면 회복이 늦을까? 마약 중독이 될까? 그렇잖아요. 아직 해보지 않은 거니까 해보고 싶어서 40명을 20명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수술 후에 진통제를 4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주는 그룹을 했고 또 한 그룹 20명은 기존에 하던 대로 환자가 애걸복걸하면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주는 거를 해갖고 이제 퇴원할 때까지 회복 정도를 파악을 했어요. 그럼 회복이 정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팀이 회복이 빠를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주는 팀 아니면 우리가 기존처럼 애걸복걸해야 주는 팀? 그렇게 생각하죠. 이분은 또 규칙적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하시네. 어떤 팀은 안 써야 좋다고 또 얘기를 해요. 두 분이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회복 정도가. 그래서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어느 분이 더 좋아야 되는데 두 분이 똑같더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안 아프고 낫는 게 최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내가 실험 이제 이 논문 때문에 저는 이제 간호협회 가서 상도 받고 뭐 발표도 하고 뭐 돈도 타고 막 이러긴 했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렇죠? 남이 말 듣지 말고 그냥 펑펑 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가능하면 아까 PCA 있죠. 그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물어봐요. 이런 게 있는데 쓰겠냐? 쓰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만할 때 무통이 저거 해요. 근데 또 그 엄마들이 나는 이 통증을 견디면서 애를 낳아야 뭔가 숭고한 모성정신 절대 아닙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애를 낳습니까? 이 좋은 시대에 쓰시라고 권하라. 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진통제 안 줘요. 지금도 의사나 간호사가 안 주려고 합니다. 빡빡 우기세요. 해도 된다더라. 얘네 세계보건기구도 모르냐? 응? 거기서 발표한 게 있어. 이러고 우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식한 간호사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의사도 안 주려고 하거든요. 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잠깐 쉬고 할까요?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런 거예요. 흐물고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항암 치료했을 때 대표적인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입이 헐죠. 분해염이 생기고 이 허는 거 보면 이렇게 입이 헐니다. 이렇게 헐면 먹을 수가 없겠죠. 이런 때는 이제 구강 청정대로 입안을 헹구고 부드러운 그런 거를 이제 드시는 게 좋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이제 프로스나 바셀린 같은 거 바르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항암 치료할 때 대표적인 부작용 중 그다음에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암 치료하는 환자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 음식,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해서 먹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그 고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재생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환자들이 너무 못 먹는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이는 게 좋고 옷도 좀 편안하게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식전에 가볍게 운동 같은 거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게 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관심을 좀 다른 거로 옮기고 식사 후에는 좀 앉아 있고 양치도 자주 하고 뭐 펌이나 이런 거를 입가심을 좀 많이 하고요. 옷도 좀 헐렁하게 입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누구의 작품인지 혹시 아시는 여기 써 있어요. 데미안 허스트라고 현존하는 현대 화가 중에 제일 부자예요. 이분이 영국에 있는 화가인데
대학교 다닐 때 영화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 중에는 죽음과 관련된 작품이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뭐가 반짝반짝거리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18세기 백인의 유고를 경매로 샀대요. 걔네는 그런 것도 경매를 하나 봐요. 경매로 사서 백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재밌죠? 나는 그 돈 있으면 딴 거 하겠네. 백금으로 도금을 하고 여기다가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또 만드는 제조 비용도 어마어마하겠죠.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써보세요. 얼마인지. 200억 들었어요. 200억. 예, 200억. 그런데 이걸 다시 경매로 팔았습니다. 네, 웬 정신없는 사람이 9,700억을 주고 샀어요. 해볼 만한 장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이런 게 팔렸겠죠. 근데 이 사람 뒤에 그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후원하는 팀에서 이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치로 확 올려놓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이 사람 작품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나라 리움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리움 박물관이 어디 있죠? 저기 한남동인가? 예, 삼성에서 운영하는. 예. 거기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샀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걸 샀을 때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이거는 아까 나 확인했는데 2,700개인가 2,800개의 알약을 만들어서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작품으로 내놨는데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없겠어요. 근데 내가 하면 안 사겠지. 유명세가 없으니까.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리움 박물관에 있고 천안에 가면 아라리오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그분 그 조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한 그 해부학적인 모형의 이상한. 그래서 그 데미안 허스트가 그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이제 유명세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해골부림에 너무 놀래가지고 죽음하고 관계가 됐죠.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들었냐 했더니 해골은 해골이잖아요. 아무리 돈으로 도금을 하고 백금으로 해봤자 우리가 백금과 다이아몬드는 사치와 허영의 최고봉인데 그래봤자 죽음은 별거 그냥 무의미하고 덧없는 거다. 약도 우리 얼마나 많은 약 속에 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많은 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도 그 삶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려고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재미있는 건 아니고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할게요. 친구가 C형간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이식을 하자고 간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간이 나쁘면 간성 혼수에 빠지는 거 아시죠?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간성 혼수에도 빠지고 응급실을 몇 번 드나드니까 이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딸이 이제 간을 줬어요. 엄마한테 제 대학 동기인데 그러면 간 이식을 했으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의사가 C형간염이거든요. C형간염에 좋은 치료약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약을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약값이 좀 비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자, 약값이 비쌉니다. C형간염 치료약이 또 다시 퀴즈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응? 약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비싸다고 의사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못 하시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써보세요. 1,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더 쓰셔야 돼요. 1억이요. 그래서 그럼 그게 1년치 약인가요? 그러고 그랬더니 3개월치 약입니다. 길어. 그래서 얘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과에서 그랬는데 내과에서 진단받고 치료하다가 수술할 때 일반 내과에 가서 수술을 해요. 그러고 일반 내과와 내과를 같이 다닙니다. 외과에 갔더니 외과 의사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비싼 약이요? 나 돈 없어요. 그랬더니 거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요즘 돈 받는 분도 많습니다. 권하고 싶은 거예요. 써보기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간호사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아유 뭐 그까진 약을 왜 쓰니 그러다가 애가 그 뒤에도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을 4개 5개를 받고 응급실로 왔다 갔다 해갖고 속으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한 교수가 내가 일반외과 수간호사일 때 레지던트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내가 믿었지가 않지. 지금은 유명한 교수가 됐지만 그게 실력이 없어서 저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의사가 나한테 밥도 사겠다는데 밥도 아직도 안 샀어. 믿음성이 없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그러지 말고 그 약을 쓰라고 해야 되겠다. 서울에 얘가 아파트 40평에 사는데 아파트 평수 좀 줄이지 뭐. 줄이면 1억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팔아서 약간 팔아고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마음으로 결심을 굽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하는데 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복제약을 썼대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졌대요. 복제약 값은 얼마일까요? 복제약을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서 몰래 들여온대요. 정식으로 안 들여오고 복제약 값이 무지하게 싸졌어. 10분의 1 정도. 10분의 1이면 1,000만 원이죠. 더 내려가요. 500만 200만 이야. 갑자기 1억에서 200만 원 하니까 무슨 껌값 같아. 여기 한참 200만 원 지금 들고 계신 분 있으세요? 큰 돈인데 갑자기 1억에서 200이니까 무슨 껌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껌값을 주고 얘가 3개월 치료를 했는데 너무 좋아져.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에 우리 집에도 걔가 놀러 왔어요. 나 아무거나 다 먹어. 어디 두든지 다 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1년 만에 1억짜리 약을 200만 원에. 그래서 C형간염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검색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혹시 C형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약을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이 약 보니까 그 약이 생각이 나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아직 그런 제재를 안 받나 봐요. 직접 재산권이.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못 사는 나라 중에서 의료 방법이에요. 약을 아주 잘 만드는 나라면서 거기서 몰래 구입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몰래 이제 파는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약인데 약 효과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거는 몇천만 원. 그것도 6개월씩 써야 되는데 이거는 3개월에 200만 원 끝이거든요. 효과가 너무 좋고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대구에 어떤 내과 의사가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갖고 와서 나보고 치료해달라 해서 치료했는데 효과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양심적인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싫어하겠죠. 정식으로 수입해야 됩니다. 말기 환자가 자기가 말기라고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꼼꼼 앓지 말고 이제 말기 환자의 심리 단계는 5단계 아시죠? 그 엘리자베스 키롤로스가 얘기하는 부정, 분노, 그다음에 타협, 우울, 수용 5단계를 되게 거치는데 이제 수용 단계가 제일 받아들이는 단계죠. 그러니까 당신을 날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이게 필요해. 꼼꼼 앓지 말고 좋았던 순간 기억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요. 집안 대소사에 결정을 같이 하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가족들이 제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가실 분이니까 우리끼리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가족의 일원으로 끼는 게 좋겠다는 거고 병에 대해서도 의료진하고 상의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어떤 준비가 필요해 이런 걸 말씀을 하려는 거죠. 이제 가족은 환자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고요.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일반외과 있을 때 위암, 대장암, 직장암, 간암, 유방암 이런 수술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환자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위암이어서 지금 전이가 돼서 수술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환자한테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런 거를 물을 수가 없었어요. 기껏 한다는 게 병원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 하는 게 오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수술 부위 아픈 건 어떤가요? 이따위 있고 외에는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기 환자들한테는 그냥 같이 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같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는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건 얘기해주고 원하는 건 말해. 그럼 환자가 이제 마음이 안 열리면 가만히 있겠지. 너가 왜 왔니? 이러는데 점차 하루 종일 같이 있겠다고 뭐 물 줄까? 뭐 먹고 싶어? 뭐 할래? 이렇게 있다 보면 환자가 마음이 열려서 자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도와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같이만 있어주면 그 다음부터 일이 풀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인터뷰할 때도 그러잖아요. 경청을 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해결점까지 찾을 것이다. 그게 인터뷰 할 때 이제 요지거든요. 그 환자도 감정을 나누고 영화 보고 싶다면 영화도 보고 뭐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돌아가실 분인데 그까지 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재밌게 지내야지. 그렇죠? 그리고 가족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가족들이 형제가 많거나 이런 경우 항상 희생하는 사람만 희생합니다. 그 맏며느리라든지 맏딸이라든지 그럴 게 아니고 다 나누라는 거예요.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내일은 둘째, 오늘 밤은 또 첫째 아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눠서 공평하게 환자하고 시간을 가지면 각각하고 얘기할 게 또 있어요. 환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엄마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엄마하고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아빠를 내가 돌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죠. 나는 바쁘니까 맨날 언니가 했잖아. 며느리 너 하는 게 뭐야? 집에서? 그런 거 해야지. 이러고 이제 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나눠서 좀 반호하는 시간을 배분을 하려는 거죠. 그래야 한 가족으로서 이제 일체감을 갖는 데는 거고요. 아까 고립되지 않게 하고 환자 의견을 존중하고요.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고 싶은가. 인종할 때 어떤 종교의식을 기독교식으로 할 건지 불교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할 건지 또 매장하면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물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든 거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게 환자한테 안 좋을까 봐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물어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엄마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전 친정아버지가 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되게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무덤에 가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도 매장에 들어가. 네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나를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오면 네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합장을 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제 거기 위해서 이 얘기는 사촌 오빠가 그 산에 이제 소유였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 부도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그 산까지 팔아먹었어요. 산까지 팔아먹어서 남이 산에 우리 아버님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아플 때 사촌 오빠 불러서 내 장례에는 자네가 책임지게. 네가 그 땅 팔았으니까 나 매장할 거 네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합장을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돌아가신 다음에 선산으로 어머니 이제 그 산 아니고 다른 선산으로 모시고 2년 뒤에 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는 건데 사촌 언니가 더 훌륭하시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돈이 없잖아. 부도를 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사촌 언니가 내 동생이 잘못한 거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해서 날 받으니까 어느 날이 좋대더라. 니네는 차량하고 비용의 반을 네가 내, 반은 내가 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지금도 참 사촌 언니 훌륭하다. 제가 안시잖아요. 안시 여자들이 남자보다 나은 거 같아요. 임종단계는 이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검색을 해보시면 영혼은 몇 그램인가 이런 영혼의 무게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영혼이 20 몇 그램이다 이런 영화도 있어요. 이제 미국의 의사가 사망한 환자를 보니까 사망한 환자가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죽기 전보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가벼워지나?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7명인가 했더니 20 몇 그램의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영혼의 무게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그걸 논문으로 발표해 영화까지 나왔고 딱 한 번 그런 이제 실험을 했다고. 참 미국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임종단계는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간,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신체적인 거는 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정지할 때가 됐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걸 편안하게 가도록 해야지. 응급실에 가면 어떻게 되죠? 피 뽑고 소변 뽑고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MRI 다 해야 돼요. 환자가 중하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을 가려는 거죠. 그래서 임종 이행 시기는 이제 초기, 중기, 말기도 나뉘고요. 초기는 대개 누워서 지내는 시기, 이제 섭취량이 감소하고 수면 시간이 증가하는 시기고요. 중기는 이제 열도 났다가 의식이 좀 없어지다가, 그다음에 말기는 이제 호흡수가 안 좋아지고 손발이 차지고 아직 의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달 반에서 아니 이제 한 달에서부터 생각이 2, 3일 내로 끝나시는 분들. 근데 제일 편한 분은 왜 자듯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는 듯이 가게 하셔서. 이제 증상들이 이거를 첫 번째가 수분과 음식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간호사임에도 저희 어머니가 안 드셔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임종을 하셨고 저희 시부모님도 집에서 다 임종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형제도 많지 않고 제가 간호사라는 데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드셔요. 안 드시면 고민이에요.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근데 여기 보면 안 먹어야 엔돌핀 분비가 촉진된대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는 단계인 거죠. 인종이 다가와지면. 그러니까 억지로 먹이려고 애쓰지 말라. 억지로 수액도 주지 말라. 이거예요. 포도당이나 이런. 근데 병원에 가면 당연히 줍니다. 못 먹으니까. 그러면 그게 환자를 더 힘들게 한대요. 몸이 붓고. 그래서 억지로 주면 몸도 붓고 복수도 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억지로 주면 잘 안 넘어가니까 폐로 넘어가서 이제 살에도 걸리고 호흡곤란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집에서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임종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망하시는 거 보셨을 텐데 가실 때가 됐구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드셔요. 안 드시더라고. 넘어가지 않는 거. 억지로 먹이지 말라는 거. 그냥 물만 축여주는 정도, 입 깨끗이 해주는 정도, 그렇게만 죄책감 느끼실 게 없더라는 거고, 안 드시는 게 오히려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 되게 강조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일으켜서 막 떠들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의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시고요. 그럴 때 제가 누구게요 이러지 말고요. 가서 제가 큰딸 안개입니다. 큰 며느리 안개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좀 해주시고 안아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고요. 불안정해지고 같은 동작도 반복하고, 이건 이제 산소 부족이 생겨서 못하는 거고, 손발이 차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손발도 차지고 피부 색깔도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열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벌벌벌벌 이런 소리가 나요. 그게 뱉을 수가 없어요. 가래 같은 게 끓는데 뱉어지지가 않아서, 이런 때는 이제 옆으로 누우면 좀 뱉기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분주하니까 이렇게 좀 축여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금을 합니다. 묘실금도 있을 수 있고 변실금도 있고, 되게 당황하는데 돌아가실 때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남자들은 지금 이게 그림이 피스모라고 해가지고 의료기기 상자에 가면 팔아요. 근데 여자들은 할 수 없이 일회용 기저귀를 대줘야 되는데, 남자는 이제 그 고추에 딱 맞게 하는 비닐 주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끼면 길게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히 중증 환자, 뇌졸중 환자들과 오줌 싸기 시작하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유치도뇨라고 계속 끼워넣는 호스를 꽂자고 하는데 그게 또 감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 의사들은 며칠 끼다가 빼요. 남자는 키스모 해주면 편합니다. 여자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다음에 호흡이 불규칙해져요. 빨리 호흡을 하다가 그다음에 무호흡이 계속되고 그 의학용어로 체인스톱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체인스톱을 호흡을 하면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다 이걸 이제 예측할 수 있는 호흡이에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체인스톱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그런 호흡이 있대라는 거죠. 호흡수 보고 병원에서는 가실 때가 이제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 환자 84명을 조사한 거예요. 한 달간 실제로 임종전 한 달간 무슨 일이 일어나나 조사했더니 아까 한 달 전쯤에는 경구 섭취량이 감소하죠. 못 먹으니까 당연히 쇠약해지죠. 그리고 이제 변비도 생기고요. 잘 안 움직이려고 했어요. 행동량도 감소되고 부종도 생기고 의식도 떨어지고 호흡이 안 좋아지고 이제 가시기 직전에는 호흡하고 그다음에 눈을 이렇게 위로 뜨시죠. 예. 그러고 이제 벌벌벌벌 하는 소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찾아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으로 그냥 수치로 나타난 거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조성을 한 거고요. 아까 존엄한 죽음은 응급 상황이 아니니까 응급실에 가실 필요가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가족이 같이 봐주는 게 좋고 집에서 같이 봐줄 수가 없으면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임종 직전에는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이제 성경이라든지 뭐 불경이라든지 영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오는 거는 시각이에요. 40이 넘으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은 청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했다고 할 때는 숨이 멎고 심장이 안 뛰면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다른 기관 살아있어요. 몇 분 뒤에 가는 거죠. 청각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분명하셨습니다. 그럼 옆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이고 그러게 웬 욕심을 그렇게 많이 부렸다.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다 쓰고 갈 일이지 뭐 이런 소리만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래는 들을 수 있다니까. 죽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아까 그 동공 반사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망하시면 동공이 홀로 열려요. 동공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터를 켜었을 때 반사 빛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근데 뭐 보통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 보면 소음 갖다가 코 밑에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호흡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고 동공이. 그리고 이제 요즘은 병원은 요거 심전도를 이제 찍어서 붙입니다. 심전도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근데 사망했으면 드라마도 많이 오잖아요. 사망하셨습니다. 삐익 하고 일직선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를 객관적인 사실로 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 그렇죠? 이거를 오려서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사망을 한 자들. 이제 집에서 사망할 때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이제 미리 주위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어디가 좋더라. 그래서 알아보고 거기다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사망하시면 연락하세요. 이제 이런 대답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단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병원 밖에서 사망하시는 경우 병원에서 환자를 검안할 때 이분이 자연사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이런 거를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타살이나 아니면 자살이나 사고사 같은 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때 진단서가 있으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위암으로 언제 수술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 연세도 뭐 많으시다. 그럼 위암 때문에 하셨구나. 폐암으로 그러셨다. 뭐 이런 이제 진단서가 있으면 의사가 그러고 보니까 아무 몸을 조사를 했는데 아무 외상 흔적도 없고 연세도 많으시더라. 그러면 이 병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진단 내리기가 쉬운 거죠. 사체 검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안실에 연락하면 영안실에서 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대개 앰뷸런스가 응급실에 가서 의사의 검안을 받아요. 그래서 검안 받고 그 다음에 영안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하실 때는 이런 이제 방식을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모시고 싶고
있다, 가실 것 같아. 그럴 때는 진단서를 병원에 가서 꼭 받아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제가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 두명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케어는 아까 완화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증 관리를 해주고요. 그 외의 증상을 다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호스피스의 또 좋은 점 하나는 가족까지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도 가족의 애도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병동에서만 있는데 앞으로 이 시범 사업으로 가정용 호스피스도 생길 거라고 하는데, 가정용 호스피스는 뭐냐면 환자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이제 일단은 그 병원의 의사하고 다 이제 진료를 받고 확인해야 되는데, 집으로 의사나 호스피스 의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오는 거예요. 방문해서 환자 봐주고 필요한 약 처방 같은 거 다시 받아오고 증상 완화하고 심리적인 치료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가정 호스피스입니다. 이것도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긴 했어요. 자기 자체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건강보험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건강보험이 우리는 10.7%밖에 이용을 안 하고 비용을 볼게요. 정액제를 하거든요. 정액제. 그리고 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입원비 얼마 내는 거로 알고 계세요? 암 환자 입원비가 5%예요. 5%. 그러니까 만일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 내는 거예요? 10만 원 내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5%로 계산을 합니다. 호스피스도. 굉장히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액제로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그 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비용이 하루에 듭니다. 얼마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해갖고 간병비도 포함되게 하는 병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보실 때 간병인이 있는지, 간병비도 포함돼서 되는 데인지 알아보시고 가는 게, 아니면 간병인이 없으면 또 집에서 계속 상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간병비가 하루 8만 원이래요. 그것도 5%면은 4,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만 얼마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이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2인용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대인병원은 1인용도, 예전에 2인용 안 돼서 차액을 많이 물었는데 지금 그것도 혜택이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가고, 찾아가서 가기 전에 그 환자에 대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같은 걸 받아야 되겠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고 지금 호스피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 검사했으면 검사까지 받아가서 의사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이건 전국적인 거고, 경기도는 아까 카톨릭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모병원, 부천, 인천, 성빈센터 이런 성모병원 쪽에, 여기가 부천 성모병원이 하고 있네요. 이런데 이제 호스피스 병도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이용을 하면 되는데, 실은 우리나라가 1,000베드밖에 없어요. 호스피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거를 2,500베드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2,500베드 기준은 영국의 기준이에요. 영국에서 그 정도로 해야 된다. 호스피스 요약은 이제 각각의 첫 단어를 이제 이니셜로 해서 호스피셜리제이션, 올가나이제이션, 호스피스 병원에서 치료하고, 팀이 접근하는 거고, 호스피스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원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증상 조절을 해야 되고요. 심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의사소통하고, 이제 여기에서 교육받고 그걸 다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관여까지 한다. 호스피스 그 자에 맞춰가지고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책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제가 이번에 박강국지재단에서 발제를 했는데, 내일 모레 TV에도 나온대요. PBS 1, TV 7시에 이거 한국어가 잠깐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책보다 되게 권하고 싶은 게, 아틀라 한디가 인도, 부모님이 인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데 인도의 2세죠. 인도인 2세인데 의사예요. 의사가 다양한 죽음을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죽을 건지 병원에서 죽을 건지 죽음의 환자 어떻게 죽는 건지 무슨 단어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묘사를 했고요. 자기 아버지 시작이 자기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까지 인도 덴지스 강에서 화장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화장은 미국에서 했는데 덴지스 강에서 그 인도인의 힌두교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읽을 만한 책이고요. 마지막 여행은 이 매기 캘리너리 그 호스피스 간호사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쓴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두 권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9988, 234는 다 아시고요. 88부분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한테 나흘째 죽는다는데 88구세는 88세를 구질구질한 이사님 88구세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네. 치매 예방 이제 이거는 삼성 서울병원의 신경과 의사가 이제 맹분일 거예요. 그 진인사 내천명 성어에다가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제가 진하면 나머지 읽으세요. 진 진단나게 운동하기 인명사적으로 시스를 들면 사회활 동안 나가네 대운동 열심히 전방하게 살지 않기 명예의 이름을 못 먹기 그다음에 이제 고가 있잖아요.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삼고를 피하라고 하거든요. 삼고가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고를 피해야 되니까 삼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삼저가 뭐냐면 설탕조금 먹고 소금절 조금 먹고 기름기 있는 거 조금 먹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은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대내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금연과 금주를 잘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금주라고는 안 하고 절주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2잔까지는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명익인 음식은 뭐가 있죠? 이제 밥은 작곡으로 먹어야 되고 야채나 그다음에 과일이나 고기는 생선이 좋습니다.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름이 필요해요. 지방이. 근데 어떤 지방이 좋으냐면 식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그럼 식물성, 동물성을 어떻게 구별하지? 이런 생각하시죠? 식물성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있는 기름은 다 식물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나시죠?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다 까놀라 이런 게 다 식물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성으로 먹지 말고 식물성으로 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 비만도 안 좋습니다. 비만을 이제 이상적인 체중 얘기를 하는데 음식이 조금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내가 170이다. 그럼 100을 빼요. 그럼 얼마가 남죠? 70이죠. 70kg 정도 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 이제 원칙은 거기다 0.9를 곱해요. 그럼 7, 9, 63, 63kg인데 너무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70에서 조금 빠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 드신 분은 조금 살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병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아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마르신 분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칼슘을 많이 섭취하라. 왜냐하면 갱년기 지나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돼가지고 칼슘 섭취가 잘 안 돼요. 흡수도 안 되고 특히 남자보다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여자들이 골다공증도 심하고 골절도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칼슘 저지방 우유라는 게 나와요. 슈퍼에 가면 그런 거 하루에 한 잔 드시면 200cc 드시면 우유는 1cc에 칼슘이 1mg가 들어있어요. 200cc 드시면 200억이나 그거는 그 칼슘이 몇 mg예요? 400mg가 들어있죠. 그래서 하루 필요량이 800에서 1000mg니까 그거 한 잔만 마셔도 반은 해결돼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